안녕하세요. 책꿈 한글학교 이용민입니다. 요즘 자기계발 분야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는 경제인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안정적인 인생 후반부와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식, 금, 인덱스 펀드, 또 때로는 건물, 집, 나름대로 효율적인 투자처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도요, 가장 확실한 투자처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 투자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거나 자산을 불리시더라도 이 투자에 실패하신다면 인생이 좀 많이 우울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다른 투자가 조금 부족해서 혹은 성공적이지 못해서 조금 덜 가지시게 된다고 할지라도요, 이 투자에 행복하면 그 많은 부족함들을 꽤 많이 채워주는 또 행복하고 안정적인 인생 후반부를 사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 투자, 어떤 투자일까요? 연령대에 따라서요, 취업이, 또 결혼이, 자동차 구입이, 집을 준비하는 것이 그때마다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다른 모든 주제들 위에 항상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는 다행히 자녀가 UT 다닌다고 혹은 UT 못 갔다고 더 우월의식을 느끼거나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우리의 바램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사회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겠지요.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하면서요, 그런 전공을 하면서 직접 사업을 하든 혹은 어디에 또 취업을 해서 있든 적절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성장해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어쩌면 부모님들에게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또 친구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이건 한국에 살더라도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민 2세대들인 우리 자녀들 바라보기 때문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민 1세대인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아왔던 교육과 전혀 다른 내용을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자녀들 공부를 도와줘야 됩니다. 어렵죠. 그렇다고 매일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처럼 그런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 시간당 얼마씩 하는 과외를 그렇게 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결과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도 없으니 자녀들도 부모님도 당장은 큰 문제의식이 없이 그렇게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갑니다. 성적이 전부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종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둘째치고 아이들 입장에서요, 학교에 갔는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학습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져 갑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세상은 지금 이 시대 2020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것이 확실하고요. 그것마저도
변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요, 새로운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요, 그것은 정말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성적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능력,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먼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둘째치고 누가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900대 7,800, 1,400대 7,300.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 중에 로널드 페르구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이 페르구슨 교수님은 본인이 경험했던 그 어떤 미국에서의 차별,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 내에서 볼 수 있는 인종 간 성취도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진짜 문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부모의 역할의 차이에 있다.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것이 분명하다. 페르구슨 교수님은요, 어쩌면 흑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결론이 나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종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업을요, 교사의 책임으로 그렇게 방치하는 반면에 백인 부모들은 훨씬 깊이 관여하면서 같이 챙겨주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제 1년에 900시간요. 학년이 올라가면 1400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1년에 남은 시간인 7800시간 혹은 7300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집에서 보냅니다. 물론 앞에 공원에도 가고 친구 집에도 가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900대 7800.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아이들의 미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끼쳐야 할까요? 페르구슨 교수님의 말대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네, 부모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해결하기 힘든, 넘기 힘든 산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허락된 시간의 기회에 대한 책임과 특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게 되는 그 7,800시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1956년부터 13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 그리고 실제로 그 예측이 맞았는지 결과, 이걸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 13번의 대통령 선거를 정확히 예측하고 맞춘 그룹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월드컵 결과를 맞추는 문어 있다고 예전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 신통한 동물이 이게 다람쥐일까요? 저희 집에 너구리 사는데 그런 동물이었을까요? 어떤 그룹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히 맞췄는가? 신문사였을까요? 방송사? 통신사? 혹은 정치연구소? 어떤 설문조사 기관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 안 하시잖아요. 그런 그룹 아니었어요. 답은, 그 그룹은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52년 동안요, 위클리 리더, 그러니까 주간 독자라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 참여한 25만 명의 아이들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정치를 압니까? 무슨 여론조사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의 집단지성이 대통령 선거를 맞췄어요. 어떻게 그랬는가? 아이들은요, 아주 작은 스펀지처럼 각 가정의 거실, 부엌, 자동차에서 부모님들이 쏟아내는 수없이 많은 말들과 그 가치관들을 빨아들이고는요,
교실에 와서 질문하니까 너무 천진난만하게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저런 표현들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달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았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했던 행동들요, 표정들요, 말들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뇌리에 정확히 새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미래를 위한 이 투자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방향을 정해서 조금씩 투자한다면요.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하나인 ACT 아시죠? ACT가 있는데 2002년도에 4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40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57명이 전 과목 올 100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대단한 학생들이지요. 근데 그 57명 중에 한 명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는데 크리스토퍼 윌리엄스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인구 3,645명, 그러니까 정말 작은, 여러분 여기 다시 다니시다 보면 도시 입구마다 이렇게 간판이 세워져 있고 몇 명 있다고 있는데요. 3,000명대면 저기 북쪽의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 켄터키주의 러셀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소도시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그 소도시에 무슨 학원이 있겠습니까? 좋은 과외 선생님이 있었겠습니까? 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그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ACT 만점짜리가 나올 수 있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도대체 어떤 학습법을 썼는지, 뭐 온라인 학습 어떤 걸 썼는지, 뭐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 시골 마을에 살던 부모님에게 만점의 비법이 뭐냐고 묻습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부모님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카플란을 신청한 적도 없고 프리스턴 리뷰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과외 선생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켜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하긴 부모님도 신기해요. 답을 찾지 못한 기조들이 뭔가 기사를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윌리엄스 부부는 찾고 찾다가 드디어 답을 찾았는데, 크리스토퍼와 그의 동생이 유아기 때부터, 갓 태어났을 때부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매일 밤 30분씩 책을 읽어준 것입니다. 아이들이 혼자 글을 읽게 된 이제 학교 들어가는 1학년, 2학년이 되고 나서도 계속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였던 수잔 윌리엄스는 4대째 교사인 교사 집안이었는데, 어머니 자신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파닉스를 가르치는 대신에 책을 보여주면서 그림과 거기에 있는 글자를 그저 보여주면서 책을 읽어줬어요. 아버지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그 읽어주시는 책들을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함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며 보냈던 그 시간들이 ACT 만점의 유일한 근거였다고 기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정서적인 관계가 아주 강하고 건강하고 단단해졌어요. 두 번째, 어휘가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 나눴는데요. 기본어휘, 공통어휘를 뛰어넘어서 희귀 단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휘들을 책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소위 작문 능력이, 에세이를 쓰는 능력이 탁월해졌어요. 1957년 미시시피에서 레오나드 피츠 2세를 출산한 한 어머니. 그 어머니는 흑인이었고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공황기를 겪으면서요, 가난 속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장병을 가져서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정부 연립주택에 살던, 아파트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레오나드 피츠 2세는 미국 저널리즘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자들이라면, 저널리스트들이라면 아주 평생의 꿈이 있는데 퓰리처상 후보라도 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은 레오나드가 5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회상하며 기록한 글이 마이애미 헤럴드라고 하는 잡지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1962년경이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당시 어머니는 나의 독자라기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였다.
나는 옷을 다리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최근에 지어낸 영웅담을 들려주었다. 내 모든 영웅담이 그렇듯이 그것은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괴력과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진 슈퍼 영웅에 대한 것이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안경 낀 아들에게 글자를 가르친 게 후회가 될 때도 있었으련만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다. 그저 적당한 순간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탄성을 지르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내 방을 청소하게 하거나 저녁 식사에 맞춰 손을 씻도록 했다. 레오나드의 어머니는 자기에게 주어진 7,800시간 동안 이리저리 태워다 주면서 고액과외를 시켜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동을 표현하고 야 그랬어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책을 읽어줌으로써 아들을 교육했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았을 때 장난감 타자기를 9살에 하나 사주고요. 15살이 됐을 때 또 돈을 모아서 중고 타자기를 하나 사줬어요. 책을 어떻게든 구해서 빌려서 읽어주는 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40대 미국의 저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아 퓰리처상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4,000개가 넘는 미국의 대학들 중에 100위 안에 든다는 건 엄청난 인류대학이라는 얘기인데 2020년 기준으로 40위인 윌리엄스 대학의 입학사정관이었다가 후에는 64위인 아머스트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한 톰 파커가 부모님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SAT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SAT 준비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침대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아이가 이에 행복을 느끼면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이런 예는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요. 예외 없이 확증되는 책 읽어주기의 힘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아이 중에 하나는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ADHD 증상이 있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도 가고 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학교 성적을 낸다거나 수업을 잘 따라가거나 이건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요,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날을 새면서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보면서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아이 소식을 전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집중력, 이해력, ADHD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건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고 사는 그 아들을 붙잡고 계속 어렸을 때요. 계속 책을 읽어줬어요. 또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있는 그 5년 동안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어머니도 그렇게 그때 기대했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학교 성적은 꼴찌였지만. 근데 최근에 받아본 그 아들의 사진을 보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사람이 기대는 했었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는 놀라움을 가졌던 기억이 최근에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보죠. 900대 7,800 혹은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라면 1,400대 7,300 행복한 미래를 위한 똑똑한 투자의 시작은요. 정확한 정보 혹은 진단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든 어떤 건물에 투자를 하시든 어떤 투자든 간에요.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진단을 해가지고 잘못된 회사 주식 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아시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막연히 내 아이를 학교에서 잘해줄 거라고, 지금은 이렇지만 좀 더 크면 잘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네, 북미주의 교육 시스템이요, 학습 능력이 특별히 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 아이도 이제 2년 반 전에 이제 캐나다 와서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잘 잡아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 한 명 한 명을 향상시켜 줄 수도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칭찬해 주죠. 잘한다고 격려해요. 우리 애 진짜 잘하는지 알고 나중에 보면 어느 날 알게 됐죠. 꼭 그렇지만은 않았구나. 우리 아이 선생님이 되게 긍정적인 분이었구나. 7,800시간을 가진 아버지 혹은 어머니 된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특권이라는 사실 인정하고 인식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버겁고 힘든데요. 사는 게 얼마나 참 분주하고 때로는 힘이 듭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요, 에너지가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너무 힘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책 읽어주기는 우리 앞에 공원 걷기랑 비슷한 일입니다. 소파에 앉아있으면 좋죠. 침대에 누워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당장 이렇게 그냥 있는 거 좋아요. 움직이기가 귀찮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서 걸어보면요, 의외로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책 읽어주기가 좋은 것은 걷기처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오히려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책 읽어주기를 통해 학습적인 어떤 성취보다 먼저 가지시게 될 결과는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또 아이들과 더불어 건강한 유대감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습관 만들려면 며칠 해보라고요? 21일. 21일을 지속하면 습관이 될 거고요. 그것을 100일을 또 지속하면 이제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우리 삶이 완전히 우리 삶이 될 겁니다. 그렇게 13살까지만 책 읽어주기를 계속하시면요, 그 이후에는 이미 알아서 책을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고 또 스스로 성장하는 내 아이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학교 성적은 덤이에요. 그것 좀 빨리 와도 좋고 늦게 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그렇게 맺어진 부모, 자녀의 끈끈한 관계로 평생 좋은 친구로 남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참 쉽지 않은 일이었긴 했는데요. 주로 어머니들께서 이 일을 많이 하시고 아이들 곁에 있을 시간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꼭 하루에 10분 이상은 아버지께서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책 읽기는 아이의 정서와 특별히 지능 발달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책 한 권 혹은 두 권, 하루에 한 10분 정도라도 매일 꾸준히 꼭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14살 생일 되는 그날 기념으로 이제 책 읽기 멈추셔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꿈 한글학교 이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